멋진 신세계 올드스 흑슬리 1932년. 이 작품은 모두 18개의 장으로 구성된 장편 소설입니다. 제1장. 겨우 34층밖에 안 되는 나지막한 잿빛 건물, 정문 입구 위에는 부하 습성훈련 런던 총본부라는 현판이 걸렸고, 방패골 바탕에는 공동체, 동일성, 안전성이라는 3개국의 표어. 1층의 거대한 방은 북향이었다. 방에서는 열대지역처럼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유리창 밖은 한창 여름이었지만 냉랭했다. 강렬하고 엷은 광선이 창문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온 공간엔 옷을 걸쳐놓은 인체 모형이나 얼굴이 창백하고 섬뜩한 학자풍의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고, 음산하게 반짝이는 실험실의 자기 그릇과 니켈, 유리뿐이었다. 싸늘함에 싸늘함이 응답했다. 일하는 사람들은 하얀 통업 작업복을 걸쳤고, 손에는 시체처럼 새하얀 고무장갑을 끼었다. 빛은 유령처럼 죽어서 얼어붙었다. 죽어버린 광선은 그나마 현미경들의 노란 경통에서 살아 움직이는 어떤 풍요한 힘을 넘겨받았는데, 반들반들하게 윤을 낸 원통들을 따라 나란히 배치된 현미경들은 작업대를 따라 길게 줄지어 늘어서서 매혹적인 광채로 무늬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곳은 말이다. 문을 열며 소장이 말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방이다. 부하 습성훈련국장이 방으로 들어섰을 때는 300명의 수정원이 거의 숨소리조차 나지 않는 정적 속에서 도구를 들고 몸을 숙인 채 일에 몰두해 있었다. 정신을 집중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얼이 빠져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휘파람을 부는 듯 보였다. 무척 어리고 얼굴이 발그레하고 풋내가 나는 학생들 한 무리가 새로 도착해서는 퍽 주눅이던 불안한 표정으로 국장의 뒤를 바짝 따라다녔다. 그들은 저마다 공책을 손에 들고는 위대한 국장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필사적으로 받아 적었다. 정통한 군의자에게서 직접 듣는 얘기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존귀한 특권이었다. 런던 총본부의 부하 습성훈련국장은 항상 신입생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각 부처를 견학시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전반적인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는 했다. 그 까닭은 물론 그들이 똑똑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떤 개괄적인 인식을 주입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훌륭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이 되려면 가능한 한 그런 인식은 조금만 깨우쳐 주어야 했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독특한 개성이란 미덕과 행복에 이바지하지만 보편성이란 지적인 필요악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계층은 사상가들이 아니라 실톱으로 뇌문 제공을 하는 기술자나 우표 수집가 따위의 사람들이다. 내일부터 너희들은 진지한 일을 시작한다. 그는 약간 위협적인 온함을 보이며 미소를 지으며 덧붙여 말했다. 너희들은 일반적인 얘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그것은 하나의 특권이었다. 높은 분으로부터 직접 듣고 공책에 적어두는 특권. 소년들은 미친 듯 써내려갔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편이지만 자세만큼은 꼿꼿한 국장이 방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그는 턱이 길고 불쑥 튀어나온 커다란 이는 말을 하지 않을 때만 두툼하고 불거스름한 곡선을 이룬 입술이 겨우 가려주었다. 늙었을까 젊었을까? 30살, 50살, 55? 나이를 짐작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의무는 생기지도 않았으니 안정의 해 AF 632년에는 그런 질문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처음부터 얘기를 시작하겠다. 부하 습성훈련국장이 말했고, 보다 열성적인 학생들은 처음부터 얘기를 시작한다는 국장의 의도까지 공책에 기록했다. 이것들은 말이다. 그는 손을 휘저어 보였다. 인공부학이라고 한다. 그리고 차단된 문을 열더니 그들에게 번호를 붙인 시험관을 줄줄이 꽂아놓은 실형을 보여주었다. 금주에 생산된 난자다. 그가 설명했다. 이것은 혈액과 같은 온도를 유지해서 보관한다.
반면에 웅성생식체는 37도가 아니라 35도로 보존해야 한다. 이어서 그는 다른 문을 열었다. 혈액 온도까지 올리면 생식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열 생성물 따위를 수량의 생식기에 발라놓으면 새끼를 낳지 못한다. 여전히 인공부화기에 몸을 기댄 채로 국장이 현대식 수정 방식에 관해서 짤막한 설명을 하는 사이에 학생들은 연필로 자기들만 알아볼 글씨로 공책에 휘갈겼었다. 그는 우선 외과 수술 면에서의 서론부터 언급하여 6개월치의 봉급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은 논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수술은 사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 다음 돌인의 난소를 산채로 보존하여 활발하게 발육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기술을 계속해서 설명했다. 이어서 최적 온도와 염도, 점도를 참작하도록 잠시 설명을 보완하고 성숙해진 난자들을 분리하여 그 속에 넣어 보관할 액체를 손으로 가리켰다. 그는 자신이 맡은 학생들을 작업용 탁자로 이끌고 가서 그 액체를 시험관에서 어떻게 뽑아내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었다. 그 다음 그것을 특별히 뜨겁게 덮인 현미경의 제물대 위에 어떻게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액체 속에 담긴 난자들이 비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사하고 헤아려서 구멍이 숭숭 뚫린 그릇으로 어떻게 옮겨 담고 그리고 수술 장면을 구경하도록 그들을 데리고 가서는 제멋대로 헤엄쳐 돌아다니는 정충들이 담긴 따뜻한 육수 속에다 구멍난 그릇을 어떻게 담그는지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1세제곱센티미터당 최소한 10만 개의 밀도에 이르는 육수에서 10분 후에는 그릇을 어떻게 들어올려 내용물을 다시 검토하고 혹시 수정이 안 된 난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다시 액체 속에 담그고 필요하다면 또다시 담그고 수정이 된 난자는 어떻게 다시 인공 부화기로 옮기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정된 병에 담가두기 전까지 알파와 베타들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감마와 델타와 엡실론을 36시간 후에 다시 꺼내 어떻게 보카노프스키 처리를 하는지 알려주었다. 보카노프스키 처리 말이다. 국장이 되풀이해서 말했고 학생들은 그들이 들고 있는 작은 공책에서 그가 강조한 단어에 밑줄을 그었다. 난자 하나에 태아 하나에 성인이 하나. 그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보카노프스키를 한 난자는 움트고 발육하고 분열한다. 8개에서 96개까지 싹이 생겨나고 모든 싹은 완벽하게 형태를 갖춘 태아가 되고 모든 태아는 완전히 성숙한 어른이 된다. 전에는 겨우 1명이 자라났지만 이제는 96명의 인간이 생겨나게 만든다. 그것이 발전이다. 근본적으로 보카노프스키 처리는 1년의 발육 억제로 이루어진 과정이다. 부하 습성훈련국장이 결론을 지었다. 우리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막으면 무척 역설적인 얘기지만 난자에서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싹이 튼다. 반작용으로 싹이 튼다. 연필들이 바삐 움직였다. 국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주 천천히 이동하는 피대 위에서는 받침대에 가득 얹힌 시험관들이 커다란 금속 상자로 들어갔고 그러면 시험관에 잔뜩 얹힌 또 다른 받침대가 나타났다. 기계에서 윙윙거리는 나지막한 소리가 났다. 시험관들이 이곳을 거쳐 나가는데 8분이 걸린다고 그는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난자가 강력한 X광선을 견뎌내는 시간은 8분이 고작이었다. 몇 개는 죽었고 나머지 가운데 가장 영양을 덜 받은 것들은 둘로 갈라지고 대부분은 4개의 배가 움트고 어떤 것들은 8개가 움텄다. 모두 인공부화기에 다시 넣으면 그곳에서 배들이 발육하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틀 후에 갑자기 냉각을 시켜 발육을 억제한다. 2, 4, 8 배들이 차례로 싹트고 배아가 돋아나면 거의 죽음에 이를 상태까지 알코올로 죽인다. 이어서 다시 싹이 트고 싹에서 싹이 나고 그 싹에서 다시 싹이 나는데 더 이상 억제했다가는 전체적으로 치명적인 결과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마음 놓고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이쯤 이르면 본디 난자는 8개에서 96개의 태아가 되어가는 순조로운 과정으로 접어드는데 이것이 자연을 경이적으로 발전시킨 과업이라는 사실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난자 하나가 우발적으로 갈라져서 옛날 모체바라 시절에 찔끔찔끔 둘이나 셋씩 태어나던 일란성 쌍둥이들이 사실상 한꺼번에 수십 명씩 태어난다. 수십 명씩 말이다.
국장은 하사금을 나눠주기라도 하는 듯 두 팔을 휘저으며 되풀이해서 말한다. 수십 명씩. 하지만 학생 한 명이 그만 어리석게도 그래서 무슨 이득이 생기는 하는 질문을 했다. 이봐 학생. 국장이 그를 향해서 휙 돌아섰다. 그것도 몰라? 그걸 모르겠다는 말인가? 그는 엄숙한 표정을 짓고 한 손을 들었다. 보카노프스키 과정은 사회 안정을 위한 주요 수단들 가운데 하나라고. 사회 안정을 위한 주요 수단. 획일적으로 때를 지어 태어나는 표준형 남자들과 여자들, 보카노프스키 처리를 거친 단 하나의 난자로부터 생산된 인력으로 몽땅 운영되는 하나의 작은 공장. 96개의 똑같은 기계에서 96명의 일란선 쌍둥이들이 일한다. 열띤 흥분으로 국장의 목소리가 떨리는 듯 했다. 너희들은 자신이 어떤 현실에서 살아가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말이다. 그는 세계국의 표어를 인용했다. 공동체, 동일성, 안정성, 화려한 미사여구. 만일 우리들이 보카노프스키 처리를 무한히 실행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표준형 감마들과 다양성이 없는 델타들과 회기로한 엡실론들에 의해서 해결된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일란성 쌍둥이를 대량 생산의 원칙이 마침내 생물학에도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로다. 국장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우리들은 한없이 보카노프스키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96명이 한계점이고 72명이라면 훌륭한 평균치처럼 여겨졌다. 같은 난소로부터 같은 남자의 웅성생식체로 그만큼 많은 일란성 쌍둥이를 한꺼번에 생산한다는 것. 그것은 슬프게도 두 번째로 최선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달성한 최선의 과업이었다. 그리고 그나마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 까닭은 자연계에서는 200개의 난자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3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인구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25년에 걸쳐 쌍둥이들을 찔끔찔끔 낳아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기에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하지만 콩깍지 기법은 성숙 과정을 굉장히 가속시켰다. 그들은 2주일 내에 적어도 150개의 성숙한 난자를 어김없이 생산해냈다. 수정시키고 나서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거치면 그러니까 72제곱을 한다면 모두가 2년차로 나이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150명 무더기로 태어나 평균 거의 1만 1천명의 형제 자매가 생긴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 우리는 하나의 난소로부터 무려 1만 5천명에 달하는 성숙한 어른을 생산해낼 수도 있다. 마침 그때 옆으로 지나가던 혈색이 좋은 금발머리 청년을 국장이 손짓에 불러 세웠다. 포스트군. 혈색이 좋은 젊은이가 가까이 왔다. 단 하나의 난소가 올린 기록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포스트군? 이 본부에서는 16,012명입니다. 포스트군의 거침없는 대답이었다. 그는 말이 아주 빨랐고 파란 눈에는 생기가 넘쳤으며 통계를 환히 꿰뚫는 자신에 대해서 노골적인 기쁨을 드러냈다. 189개의 일란성 배로 16,012명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몇몇 열대지역 부하장에서는 실적이 훨씬 더 양호했죠. 그는 거침없이 읊어댔다. 싱가포르에서는 16,500명 이상의 생산 실적을 자주 올렸고 몬바사에서는, 이 몬바사는 케냐 남부의 인도양에 면한 항구 도시입니다. 몬바사에서는 17,000명 목표를 사실상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는 불공평하게 유리한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기는 했습니다. 흑인의 난소가 뇌하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꼭 알아둬야 합니다. 유럽산 재료들만 다루는데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그 반응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의 눈에 살기가 어리고 도전적으로 턱을 쳐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청년이 덧붙여 말했다. 그렇기는 해도 우리들은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들이 세운 기록을 돌파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무척 우수한 델타 마이너스 난소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겨우 생후 18개월밖에 안 된 난소입니다. 벌써 12,700명의 아이가 출산되었거나 태아 상태로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능이 왕성하죠. 앞으로 우리는 그들을 이겨낼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정신 자세가 마음에 들어.
국장이 소리치고는 포스트 군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하고 같이 가서 이 소년들에게 자네의 해박한 지식을 베풀어 주게. 포스트가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다.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동했다. 저장실 안에서는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모두들 부산하게 움직였고 작업은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다. 적당한 크기로 절단될 준비가 된 싱싱한 암태지의 복막이 지하층의 냉장 창고에서 작은 성강기에 실려 불쑥불쑥 올라왔다. 휙 올라와서는 철커덕 성강구의 뚜껑이 벌컥 열리면 병을 정돈하는 개원은 그냥 손을 내밀어 복막 조각을 집어 주름을 펴서 병에 넣어주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면 줄을 지어 세워놓은 유리병이 끝없는 피대에 실려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벗어나가기 전에 휙 철커덕 또 다른 복막 조각이 밑에서 불쑥 올라와 당장 토막으로 잘려서는 너릿너릿 끝없이 돌아가는 피대 위에 늘어선 다음 병으로 들어갔다. 유리병 담당 개원 다음에는 입병원들의 차례였다. 병들의 행렬이 앞으로 나아가고 난자들은 하나씩 시험관에서 보다 큰 그릇으로 옮겨진다. 입병원들은 재빨리 속에다 붙인 복막 조각을 베어 상실배를 제자리로 투입시키고 이 상실배는 다세포 동물의 개체 발생에 있어서 극히 초기의 상실기의 배로서 보통 세포의 등위로 이것이 발달하면 포배가 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상실배를 제자리에 투입시키고 염분 용액을 부어 넣는다. 그러면 어느새 병이 지나가서 분류표를 붙이는 사람들의 차례가 된다. 형질 유전 요소, 수정이 된 날짜, 소속된 포카노프스키 집단의 명칭 따위의 자세한 내용이 시험관에서 병으로 옮겨진다. 더 이상 무명의 존재가 아니므로 명칭이 붙고 분류가 되어 행렬은 천천히 계속해서 나아가며 벽의 구멍을 지나 천천히 사회기능 실정실로 이동한다. 색임표가 88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안으로 들어서며 포스트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았지. 국장이 덧붙여 말했다. 매일 아침 내용이 새로 갱신되고 그리고 매일 오후에 상호 조정이 되죠. 새 자료를 기초로 삼아서 계산을 해내지. 어떠한 자질을 지닌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요? 포스트가 말했다. 어떠한 분포로 배정이 되어 있는지를. 어떤 한순간의 최적 배련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항상 계산해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낭비 요소는 당장 보완이 되고 적각으로요. 포스트가 말을 이어받았다. 지난번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난 후에 제가 얼마나 특근을 많이 했는지 알면 놀라실 겁니다. 그는 유쾌하게 웃으며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기능 설정원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수량을 수정원들에게 알려준다. 수정원들은 청구한 만큼의 태아를 그들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유리병들은 이곳으로 들어와 정밀하게 기능이 미리 설정된다. 그런 다음에 병들을 태아 창고로 내려보냅니다. 이제 그곳을 겨나갈 차례다. 그러자 포스트가 문을 열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청계로 그들을 안내했다. 온도는 여전히 열대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점점 깊어지는 어둠 속으로 내려갔다. 두 개의 문과 이중으로 끊긴 복도는 낮의 기온이 조금이라도 지하실로 침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태아들은 사진을 찍은 필름이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문을 열면서 포스트 군이 우쭐거리며 말했다. 태아는 빨간 불빛 이외에는 아무것도 견디지를 못해요. 그의 뒤를 따라 학생들이 내려간 후덥지근한 공간의 어둠은 여름 오후에 눈을 감았을 때처럼 진홍빛깔로 보였다. 청청으로 운반대에 얹혀 실려 나가는 수많은 불룩한 병들이 홍옥처럼 반짝였다. 흐릿한 붉은 유령 같은 모습으로 유리병들을 점검하며 돌아다니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눈이 자줏빛이었고 아무리 봐도 낭창 환자 같기만 했다. 윙윙거리고 덜컹대는 기계 소리가 주변에서 나지막이 술렁거렸다. 학생들에게 창고의 재원을 가르쳐 주게 포스트군. 얘기하게도 진력이 난 국장이 말했다. 포스트는 몇 가지 지식을 전해주는 일이 즐겁기만 했다. 길이가 220m, 폭이 200m, 높이가 10m였다. 그는 위쪽을 가리켰다. 물을 마시는 닭처럼 학생들은 까마득히 높은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1층 위로 이어지는 2층 통로와 3층 통로.
거미처럼 흉측하게 강철로 골격을 얽은 가늘고 긴 복도들이 청청을 이루며 사방에서 어둠 속으로 이리저리 사라졌다. 각 층의 입구 근처에는 붉은 유령 관리자 3명이 이동청계로부터 목이 가느다란 큰 병들을 분주하게 부리고 있었다. 이동청계는 사회기능 설정실과 연결되었다. 모든 병은 따로따로 분류해서 15개의 받침대 가운데 하나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저마다의 받침대는 비록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1시간에 33과 3분의 1cm씩 병들을 운반한다. 하루에 8m씩 267일, 도합 2136m. 1층에서 지하철을 한 바퀴 돈 뒤 2층 통로를 한 바퀴 돈 다음 3층 통로를 반바퀴, 그리고 267일째 되는 날 아침에는 출산실에서 천년광을 접한다. 이른바 독립된 존재가 되는 순간.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공을 들입니다. 포스트가 결론을 지었다. 정말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죠. 그는 잘난 체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난 그런 정신 자세가 마음에 들어. 국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한 바퀴 돌아보기로 하지. 학생들에게 하는 설명은 자네가 다 맡게, 포스트군. 포스트는 성실한 태도로 그들에게 설명을 했다. 복막 바닥에서 자르는 태아의 얘기를 그들에게 해주고 태아가 먹고 자르는 풍요한 대용 혈액을 그들에게 맛보게 했다. 왜 그것을 태반 추출물과 갑상선 호르몬으로 자극을 줘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황체의 정체에 관한 얘기도 했다. 0에서 2040m에 이르기까지 12m를 지날 때마다 자동적으로 주입시키는 분사장치도 보여줬다. 태아가 거쳐가는 과정 중 마지막 96m에서 점점 더 많은 양의 뇌하수체를 공급해야 하는 이유와 112m 간격으로 모든 유리병에 공급되는 인공적인 모체 혈액 순환을 설명했다. 그리고는 대용 혈액 저장고뿐만 아니라 액체를 태반 위로 넘겨서 인조 폐를 거쳐 폐기물 수거장치까지 가도록 해주는 원심 압출기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태아가 빈혈증에 걸리기 쉽다는 골치 아픈 확률과 그 결과로 태아에게 공급해야 하는 엄청난 양의 돼지 위장 추출물이나 새끼 망아지의 간장에 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8m를 거칠 때마다 마지막 2m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모든 태아가 움직임에 익숙해지도록 동시에 흔들어주는 간단한 기계장치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른바 이동배양이라는 정신적 충격의 중대성을 완곡하게 일러주고 그런 위험한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병 속에 담긴 태아를 적절히 훈련시키는 예방조처들을 열거했다. 200m 정도에서 실시되는 성별 검사에 관해서 얘기하고 남자들에게는 T, 여자들에게는 O, 생식 기능이 없는 여성으로 태어나도록 결정된 것은 하양 바탕에 검정으로 의문 부호를 붙여놓는 분류 방법도 설명해 주었다. 그 까닭은 물론 굉장히 많은 경우 임신은 귀찮은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포스트가 말했다. 1200개의 난소 가운데 하나만 임신을 한다고 해도 그만하면 우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에는 넉넉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훌륭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항상 안전할 정도로 여유를 많이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 태아들 가운데 30%에 이르는 숫자가 정상적으로 발육하도록 내버려 두죠. 나머지 여성 태아들은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24m에 한 번씩 남성 호르몬을 주입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불임 여성으로 배양돼서 구조상으로는 상당히 정상적이지만 임신만은 하지 않게 됩니다. 수염이 자라는 지극히 미미한 경향을 보이는 예외가 나타나기는 한다고 마지못해 이점에서 인정을 한 다음 포스트가 얘기를 계속했다. 그러면 불임이 보장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우리는 단순히 노예처럼 자연을 모방하기만 하는 차원에서 인간의 발명이라는 흥미진진한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는 초조한 듯 두 손을 비볐다. 태아들을 그냥 부화만 시킨다면 그것은 어떤 암소라도 해내는 단순한 일이라 인간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습성을 미리 결정하고 훈련까지 시킵니다. 우리는 아기들을 사회적인 인간으로 배양시켜서 알파나 엡실론들을 미래의 하수도 청소부나 그는 미래의 세계를 장악할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려는 참이었지만 스스로 자제하고는 미래의 부화장 국장들을 육성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부하본부의 국장은 이 찬사를 미소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제11번 작업대의 320m 지점을 지나가는 중이었다. 젊은 베타- 기계공이 그의 앞을 통과하는 유리병에 대용 혈액을 넣고 나사뽑기와 스패너를 가지고 바쁘게 일손을 올렸다. 그가 주엠쇠를 돌리는 동안 윙윙거리는 발전기 소리가 약간 더 높아졌다. 내리고 또 내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비틀고 회전계를 실컷 쳐다보고 그러면 그만이었다. 그는 줄을 따라 두 걸음 내려가 다음 압출기를 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시작했다. 매분 회전수를 줄이는 거예요. 포스트가 설명했다. 대용 혈액이 보다 천천히 돌아가고 따라서 폐를 통과하는 시간적인 간격이 더 길어지면 태아는 산소 공급을 덜 받게 됩니다. 태아를 정상 이하의 상태로 유지하려면 산소를 부족하게 공급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다시금 그는 두 손을 비볐다. 하지만 뭐하러 태아를 정상 이하의 상태로 유지합니까? 어느 순진한 학생이 물었다. 멍청한 녀석.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국장이 불쑥 말했다. 엡실론 태아는 엡실론 유전 요소뿐 아니라 엡실론 환경까지도 갖추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너희 머리에는 떠오르지도 않는다 말이냐? 보아하니 학생은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엔 혼란에 빠진 표정이 역력했다. 계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에 따라서 산소를 더 적게 공급합니다. 포스트가 말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은 두뇌였다. 다음으로는 뼈대, 정상적인 수준의 산소 가운데 75%만 공급을 받으면 난쟁이들이 태어난다. 70% 이하로 내려가면 눈이 없는 괴물들이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죠. 포스트가 결론을 지어 말했다. 그렇지만 만일 성숙시키는 기간을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벅찬 승리요, 사회에 얼마나 큰 혜택을 주겠는가. 그의 목소리가 은근하면서도 열띤 어조로 변했다. 말을 키운다고 생각해 봐요. 그들은 말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았다. 말은 6살에 다 자라고 코끼리는 10살에 다 자란다. 그런 반면에 인간은 13살이 되어도 아직 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20살이 되어야만 완전히 성장한다. 물론 그렇게 지연된 발육의 결과로 맺어진 열매가 인간의 지성이다. 하지만 엡실론들의 경우라면 인간의 지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포스트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주어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비록 엡실론 이성이 10살에 성숙한다고 해도 엡실론 육체는 18살이 될 때까지는 일을 하기에 적당하지 못하다. 미숙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서 낭비되는 오랜 기간, 만일 암소만큼 육체적인 발육기간을 단축시킬 방법만 있다면 사회를 위해 얼마나 큰 공헌이 되겠는가. 굉장한 공헌이 됩니다. 학생들이 중얼거렸다. 포스트의 열띤 기분이 그들에게까지 전염되었다. 그의 설명은 상당히 전문적인 쪽으로 기울어서 사람들의 성장을 그토록 느리게 지연시키는 정상적인 내분비선 상호작용을 언급하고 배종의 돌연변이가 그 원인이라는 가정을 제시했다. 배종의 돌연변이가 끼치는 영향을 제거할 방법은 있는가? 개별적인 엡실론 태아를 개와 소처럼 정상적인 발육 상태로 되돌아가게 할 적절한 기술은 존재하는가? 그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이 문제 또한 해결될 날이 멀지 않았다. 몬바사에서 필킹턴은 4살에 성적으로 성숙하고 6살 반이면 완전히 다 자라는 인간들을 생산해냈다. 과학의 승리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쓸모가 없는 승리. 6살 난 남자나 여자는 너무 우둔해서 엡실론 작업조차 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망하면 완전히 망하고 흥하면 완전히 흥하는 식의 양자택일이어서 교정하는 데 완전히 실패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성공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직도 20살의 어른과 16살 난 어른 사이에서 이상적인 절충 여건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 지금까지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포스트가 한숨을 짓고 고개를 저었다. 진홍빛 희미한 광선을 받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들은 제9번 선반의 170m 지점 부근에 이르렀다. 여기에서부터 9번 선반이 밀폐되었으며 유리병은 폭이 2-3m쯤 되는 구멍이 여기저기 뚫린 무슨 땅굴 같은 곳을 지나 나머지 여행을 계속했다. 열 처리를 하는 곳입니다. 포스트가 말했다. 뜨거운 땅굴과 차가운 땅굴이
교대로 이어졌다. 차가우면 강렬한 X선의 형태로 불편함을 경험하는 연상작용으로 이루어졌다. 유리병에서 옮겨 배양할 때쯤이면 태아들은 추위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끔 그렇게 훈련이 된다. 그들은 열대지방으로 보내서 광부와 초산 인조견 직조공과 철강 근로자가 되도록 미리 결정된 인력이었다. 나중에 그들의 이성은 육체의 판단에 따르도록 저절로 길이들 터였다. 우린 그들이 열기 속에서 활력을 찾도록 습성을 유도해요. 포스트가 결론을 지었다. 위층에서 일하는 우리 동료들은 그들이 열기를 좋아하게끔 가르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사랑한다는 것. 국장이 단호하게 힘주어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행복과 미덕의 비결이다. 불가피한 사회적인 숙명을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만드는 훈련. 모든 습성 훈련이 목표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두 땅굴 사이의 벌어진 공간에서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는 병에 담긴 악교 같은 물질을 길고도 가느다란 주사기로 조심스럽게 찌르고는 살펴보았다. 학생들과 안내자들은 잠깐 동안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마침내 주사기를 뽑고 그녀가 몸을 일으키자 포스트가 말했다. 좋아요, 레니나. 여자가 깜짝 놀라서 돌아섰다. 아무리 눈이 시뻘겋고 낭창에 걸린 것 같다고 해도 그녀는 분명히 보기 드문 미녀였다. 헨리, 그를 향해서 그녀가 환한 미소를 짓자 가지런한 이가 빨간 산호처럼 빛났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국장이 중얼거리며 두세 차례 그녀를 토닥거렸고 그녀는 아주 공손한 미소로 응답했다. 무슨 주사를 놓고 있나요? 대단한 전문가 같은 어조로 포스트가 물었다. 그야 흔한 발진 티부스와 수면병이죠. 열대지방 근로자들은 150m에서 접종을 시작합니다. 포스트가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태아들에게는 아직 아가미가 달려 있어요. 우리들은 미래의 인간이 걸릴 병에 대해서 물고기에게 면역성을 부여하는 셈이죠. 그러더니 다시 레니나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이따가 오후 5시 10분 전에 옥상에서 봐요.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요. 멋있어요. 국장이 다시 한번 말하고는 마지막으로 토닥거려준 다음에 사람들을 따라갔다. 제10번 선반 위에서는 다음 세대의 화학공장 근로자들이 줄줄이 납, 가성소다, 타르, 염소에 대한 저항력 훈련을 받았다. 로켓 조종사가 될 두 집단 가운데 첫 번째인 250개 태아가 제3번 선반에서 막 1100m 지점을 통과하려는 참이었다. 특별한 기계장치가 그들이 담긴 그릇들을 끊임없이 회전시켰다. 그들의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죠. 포스트가 설명했다. 로켓 밖으로 나가 허공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수리 작업은 까다로운 일이니까요. 우린 그들이 똑바로 서서 일할 때는 혈액순환을 늦춰 반쯤 굶주린 상태로 만들고 거꾸로 떠 있을 동안에는 대용 혈액이 2배로 흐르게 합니다. 그들은 거꾸로 뒤집힌 상태가 더 좋다는 연상작용을 하게끔 길이 들고 그래서 사실상 그들은 거꾸로 서 있을 때만 참된 행복을 느낍니다. 포스트가 얘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이제는 알파 플러스 지성인을 위한 아주 흥미있는 어떤 습성 훈련 방법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제5번 선반에 가면 그들이 큰 집단을 하나 이루고 있습니다. 제1통로로 가야 해요. 그는 1층으로 내려가려던 두 소년에게 소리쳤다. 그들은 900m쯤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태아는 꼬리가 없어질 때까지는 사실상 지적인 습성 훈련을 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오세요. 하지만 국장이 시간을 확인했다. 3시 10분 전이군. 그가 말했다. 보아하니 지성인 태아들을 구경할 시간이 없겠는걸? 우린 아이들이 오후 낮잠을 끝내기 전에 육아실로 올라가야 해. 포스트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적어도 배양실을 잠깐 들여다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가 부탁했다. 그렇다면 좋아. 국장이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잠깐만 구경시키도록 하지. 제2장 포스트는 배양실에 남았다. 부하본부 국장과 학생들은 가장 가까운 승강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유아 양육소, 신 파블로프 방식 유도 훈련실, 안내판에 나타난 명칭들. 국장이 문을 하나 열었다. 남쪽 벽 전체가 하나의 창문으로 되어 있어 햇살이 눈부시고 아주 환한 커다랗고 썰렁한 방으로 그들이 들어섰다.
규격에 따른 제복 재킷과 하얀 인조견 바지 차림의 머리카락은 하얀 모자 속으로 빈틈없이 말끔하게 감춘 대여섯 명의 보모가 마룻바닥을 가로질러 기다랗게 줄지어 서서 장미 화분들을 널어놓는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 꽃을 가득 담은 큼직한 화분들, 비단같이 매끄럽고 통통하게 무르익은 수천 개의 꽃잎들은 무수한 어린 아기 천사들의 뺨을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토록 눈부신 빛을 받아서인지 발그레한 아리아인뿐만 아니라 반들반들한 중국인, 멕시코인, 그리고 천국의 나팔을 너무 열심히 불어서 졸도 직전이거나 벌써 죽어 대리석처럼 새하얗거나 죽음 자체처럼 창백해진 아기 천사들의 뺨처럼 보였다. 부하 본부국장이 들어서자 보모들은 딱딱하게 차려 자세를 취했다. 책들을 펼쳐놔.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보모들은 말없이 그의 명령을 따랐다. 장미 화분들 사이에 책들이 가지런히 놓였는데 한 줄을 이룬 육아용 사절판 책들은 화려한 색깔로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를 그린 그림을 저마다 유혹하듯 펼쳐 보였다.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 그들은 서둘러 방에서 나갔다가 잠시 후에 분명히 하나의 포카노프스키 집단이어서 모두가 똑같이 생기고 그들의 신분 계급이 델타였기 때문에 모조리 황갈색 옷을 입힌 생후 8개월 된 아기들을 4개의 철사 그물 선반에 담아서 높직한 식기 운반용 수레에 싣고는 저마다 하나씩 밀고 다시 들어왔다. 아기들을 마룻바닥에 내려놓아. 그들은 아기를 바닥에 부려놓았다. 이제는 아기들이 꽃과 책을 보게끔 뒤집어. 방향을 돌려놓자 아기들은 당장 조용해지더니 하얀 종이에 아주 화려하고 눈부시게 그려놓은 고운 색깔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다가가는 사이에 구름 뒤로 잠깐 숨어버렸던 해가 나왔다. 장미들은 마치 내면에서 갑작스러운 열정이 터져 나오기라도 하는 듯 활활 타올랐고 빛나는 책들은 펼친 쪽마다 새롭고 심오한 의미로 충실한 것처럼 보였다. 기어가는 아기들의 대열에서 나지막한 흥분의 외침과 기쁨의 모구름과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국장이 두 손을 비볐다. 아주 좋아. 그가 말했다. 마치 일부러 꾸민 일 같군. 가장 빨리 기어간 아기들은 이미 목표에 이르렀다. 아기들은 자그마한 손을 조심스럽게 뻗더니 장미를 만지고 움켜잡고 찬란한 꽃잎들을 따스며 반짝거리는 책의 지면을 구겨 놓았다. 국장은 모든 아기들이 즐거움으로 정신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더니 그는 조심해서 지켜봐 라고 말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신호를 했다. 방의 저쪽 끝 배전반 옆에 서서 기다리던 수석 보모가 작은 손잡이를 눌러 밑으로 내렸다. 격렬한 폭음이 울렸다. 더욱더 날카롭게 사이렌이 울렸다. 비상 종소리가 미친 듯 울려댔다. 아기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자, 그럼 국장은 소음 때문에 귀가 먹먹해서 목청을 더 높여 소리를 질렀다. 이제는 계속해서 경미한 전기 충격으로 훈련을 시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야 해. 그가 다시 손을 흔들었고 수석 보모가 두 번째 손잡이를 내렸다. 아기들이 시끄럽게 지르던 소리가 갑자기 달라졌다. 그들이 지금 질러대는 날카롭고 발작적인 울부짖음은 거의 광란에 가까울 정도로 어딘가 절망적인 데가 있었다. 그들의 작은 몸이 팔딱거리다가 뻣뻣해졌고 팔다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철사로 당기기라도 하는 듯 불끈불끈 움직였다. 우린 마룻바닥 전체에 전기를 넣을 수도 있어. 국장이 설명을 하느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만하면 충분해. 그는 보모에게 신호를 보냈다. 폭발이 그치고 종소리가 멈추고 사이렌의 울부짖음이 차츰차츰 낮아지더니 결국 잠잠해졌다. 뻣뻣하게 불끈거리던 몸들은 긴장이 완화되었으며 미친 듯이 아기들이 흐느끼고 울부짖는 소리가 다시금 번져나가더니 공포에 의한 평범한 아우성으로 변했다. 아기들에게 다시 꽃과 책을 주도록 해. 보모들이 지시에 따랐지만 장미꽃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새끼 고양이와 꼬꼬댁 닭과 음매 검정 어린 양을 알록달록한 빛깔로 그려놓은 그림들이 그냥 눈에 띄기만 해도 아기들은 급에 질려 움츠러들며 뒤로 물러났고 그들의 아우성 소리가 갑자기 한꺼번에 높아졌다. 잘 살펴봐. 국장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잘들 보라고. 아기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책과 시끄러운 음향, 꽃과 전기 충격이 만나 짝을 짓는 연상작용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똑같거나 유사한 훈련이 200번 반복되면 이들 연결고리는 분리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결합한다. 인간이 맺어놓은 것을 자연은 떼어놓을 힘이 없다. 그들은 책과 꽃을 보기만 해도 심리학에서 흔히 본능적인 정오라고 일컫는 반응을 보이도록 성장한다. 변하지 못하도록 유도된 조건 반사 때문이지. 그래서 그들은 평생 책과 식물로부터 안전해진다. 국장은 부모들을 향해 돌아섰다. 아기들을 다시 내보내. 아직도 아각거리는 황갈색 아기들이 식기수레에 실려 나갔고 그들의 뒤에는 시큼한 우유 냄새와 지극히 기분 좋은 침묵만이 남았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비록 그는 하급 신분 계층 사람들이 책 때문에 공동체의 시간을 낭비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또한 그들이 지닌 조건 반사를 풀어버리는 바람지 못한 결과를 유발할 책을 읽게 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도 쉽게 납득이 갔지만 그래도 그렇다. 그는 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질 않았다. 왜 델타들에게 심리적으로 꽃을 좋아하지 않도록 유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참을성을 보이며 부하본부 국장이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이들이 장미꽃을 보면 기급해서 비명을 지르게끔 조건 반사를 유도해 놓은 까닭은 고등 경제 정책을 기초로 삼은 조치였다. 한 세기 정도나 될까? 별로 오래전 일은 아니었지만 감마들과 델타들과 심지어는 엡실론들까지도 그때는 꽃을, 특히 온갖 야생화를 좋아하도록 유도를 받았었다. 그들에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시골로 나가기를 원하게 만들어서 운송수단을 소비하게끔 하자는 생각에 쓰였다. 그런데 그들이 운송수단을 소비하지 않던가요? 상당히 많이 이용했지. 부하본부 국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어. 앵초와 풍경은 보상이 없다는 한 가지 중대한 결함을 지녔다고 그가 지적했다. 자연에 대한 사랑은 공장이 바삐 돌아가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사랑을 하층 계층들 사이에서만이라도 제거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그것을 제거하더라도 교통수단을 쓰려는 성향은 그냥 둬야 했다. 그들이 비록 싫어하기는 하더라도 계속해서 시골을 찾아간다는 조건이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순히 앵초와 풍경에 대한 사랑보다는 훨씬 경제적이고 건전한 이유로 교통수단을 소비하게 만들기 위한 동기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 이유를 찾아냈다. 우리는 대중이 시골을 정오하도록 유도한다. 국장이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이 시골에서 벌어지는 모든 운동 경기를 좋아하도록 유도한다. 그와 더불어 모든 시골 운동이 복잡한 기계 장비를 사용하게끔 신경을 쓴다. 그러면 운동 경기를 즐기려고 그들은 교통수단뿐 아니라 생산된 제품들을 소비한다. 그래서 저렇게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학생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국장이 목청을 가다듬은 다음에 옛날 옛적에 라고 얘기를 시작했다. 우리 포도님께서 아직 이 세상에 살아계시던 시절에 루벤 라비노비치라고 하는 어린 사내 아이가 있었다. 루벤은 폴란드를 쓰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였다. 국장은 자신이 하던 얘기를 스스로 잘랐다. 너희들은 폴란드가 무엇인지 알겠지? 죽은 언어입니다. 프랑스어나 독일어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의기양양하게 과시하느라 다른 학생이 말을 거들었다. 그리고 부모는 무엇인가? 부하본부 국장이 물었다. 불안한 침묵이 흘렀다. 몇몇 소년이 얼굴을 붉혔다. 그들은 손수 학문과 음담 배설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하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을 아직 터득하지 못했다. 한 학생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전에는 인간들이 흔히 그는 잠깐 우물쭈물했고 피가 두 뺨으로 발갛게 몰렸다. 그들은 태생이었습니다. 잘 맞췄어. 국장이 흐뭇하게 머리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기들을 흘린 다음 태어난이라고 해야지. 국장이 말을 바로잡았다.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부터는 그들이 부모가 되는데 제 얘기는 아기들이 아니라 다른 쪽이 부모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엾은 소녀는 혼란을 일으켜 말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렇다.
국장이 요약해서 말했다. 부모란 아버지와 어머니다. 사실은 학구적인 어휘였지만 출생에 관한 얘기를 더러운 음담 패슬이라고 여겨 갑자기 크게 당황한 소년들은 입을 다물고 눈길을 돌렸다. 어머니 말이다. 그는 학문을 주입시키기 위해 큰 소리로 되풀이해서 말했고 의자에 앉아 편안히 뒤로 길게 몸을 기대면서 강의를 이어갔다. 이런 내용이 불쾌한 진실이라는 점은 나도 잘 알지만 대부분의 역사적인 사실이 알고 보면 정말로 기분 나쁜 내용이지. 그는 어린 루벤의 이야기로 되돌아갔다. 어느 날 저녁 그의 거시기 아버지, 거시기 어머니,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칫 부주의한 나머지 어린 루벤의 방에 라디오를 그냥 켜놓은 채로 나오고 말았다. 너희들도 틀림없이 잘 기억하겠지만 추악한 모체태생으로 생식이 이루어지던 그 시절에는 아이들이 국립습성훈련본부가 아니라 항상 부모의 손에서 자랐단다. 아이가 잠든 사이 런던 방송이 갑자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전해오는 근거가 확실한 얘기에 의하면 이 대목에서 보다 대담한 소년들은 서로 쳐다보며 희죽거리는 용기를 보였다. 그의 거시기와 거시기가 깜짝 놀라게도 어린 루벤은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 오늘날까지 작품들이 전해 내려오도록 허락된 얼마 안 되는 작가들 가운데 한 사람인 괴짜 늙은이 조지 버나드 쇼가 널리 알려진 버릇을 잘 살려가며 자신의 천재성에 관해 방송에서 늘어놓은 기나긴 강연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반복했다는 것이다. 어린 루벤이 짓궂게 기득거렸지만 물론 그 시기들로서는 그 강연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전혀 불가능했고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미쳤다고 생각한 그들은 의사를 불렀다. 다행히 영어를 잘 알아들었던 의사는 그 연설이 어젯밤에 쇼가 방송했던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납득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편지로 써서 의학신문에 기고했다. 잠을 자는 동안 가르친다는 원칙, 즉 최면 합석의 원칙은 그렇게 발견되었다. 부하본부 국장은 의미심장하게 말을 중단했다. 원칙은 발견했지만 그 원칙이 제대로 유용하게 응용될 때까지는 오래고도 오랜 세월이 흘러야만 했다. 어린 루벤의 경우는 우리 포드님의 첫 T형 승용차가 시장에 나온 지 겨우 23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 T형 승용차는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했던 유명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T형 자동차가 시장에 나온 지 겨우 23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 말을 하면서 국장은 가슴에다 T자를 그렸고 모든 학생이 엄숙하게 그대로 따라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맹연히 써내려갔다. 최면 학습 AF, 이 AF는 포드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면 학습 AF 214년에 처음 공식적으로 썼음. 그 이전에는 왜 안 썼을까? 두 가지 이유. 이런 초기의 실험들은 방향을 잘못 잡아서 부하본부 국장이 말했다. 사람들은 최면학습이 지적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 오른쪽에 어린 사내아이 하나가 잠이 들어 침대 은저리로 오른쪽 팔이 뻗어나와 손이 축 늘어졌다. 근처 상자의 측면에 뚫린 동그란 창살을 통해 나지막한 목소리가 얘기를 들려준다. 나일강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길고 세계의 모든 강들 가운데 두 번째로 길다. 비록 그 길이가 미시시피 미주리 강보다는 짧지만 나일은 위도 35도에 뻗어있는 유역의 길이로 인해 내만에 있어서 모든 강들 가운데 어뜸이다. 이튿날 아침 식탁에서 토미라고 누가 부른다. 넌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강이 무엇인지 아니? 토미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든다. 하지만 넌 나일강은 이라고 시작되는 무슨 얘기가 기억나지 않니? 나일강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길고 세계의 모든 강들 가운데 두 번째로 길다. 말이 술술 쏟아져 나온다. 비록 그 길이가 자 그렇다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강은 무엇이지? 아이의 두 눈이 몽롱하다. 모르겠어요. 나일강은 어떠냐 토미야? 나일강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길고 세계의 모든 그렇다면 어느 강이 가장 길지 토미? 토미가 울음을 터뜨린다. 모르겠어요. 그가 울부짖는다.
그의 울부짖음이 아주 초기의 연구자들을 좌절시켜 놓으라고 국장이 밝혔다. 실험은 폐기되었다. 잠든 사이에 아이들에게 나일강의 길이를 가르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럴만도 했다.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는 학문을 터득할 길이 없다. 그렇지만 만일 그들이 도덕교육에서 시작했더라면 달랐겠지? 문을 향해 앞장서서 가며 국장이 말했다. 학생들이 그를 따라 성강기까지 걸어가면서 필사적으로 받아쓰기를 계속했다. 도덕교육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합리적이어서는 안 된다. 정숙하시오, 정숙하시오. 그들이 14층에서 내리자 확성기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경고했으며 복도를 거쳐 지나갈 때마다 띄엄띄엄 설치된 나팔 주둥이가 지칠 줄 모르고 똑같은 경고를 되풀이했다. 정숙하시오, 정숙하시오. 학생들뿐 아니라 국장까지도 자동적으로 발돋움을 하고 걸었다. 그들은 알파이기는 했지만 아무리 알파들이라고 해도 습성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 정숙하시오, 정숙하시오. 14층의 모든 공간은 절대적인 명령이 속삭이는 소리로 가득했다. 발돋움으로 50m를 가서 출입구에 다다르자 국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들은 문턱을 넘어서 철문이 달린 숙사의 희미한 불빛 속으로 들어섰다. 벽을 따라 80개의 간이 침대가 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다. 멀리서 귓속말을 하는 듯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웅얼거렸고 규칙적이고 가벼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보모 한 사람이 몸을 일으켜 국장 앞에서 차렷 자세를 취했다. 오늘 오후에는 무엇을 공부하지? 그가 물었다. 처음 40분 동안 기초 성교육을 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초 계급의식 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장은 길게 줄지어 선 간이 침대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잠을 자서 피로가 풀리고 얼굴이 발그레한 80명의 어린 사내 아이들과 계집 아이들이 새끈새끈 숨을 쉬고 있었다. 모든 베개 밑에서는 귀갯말이 들려왔다. 부하본부 국장이 걸음을 멈추고는 어느 작은 침대 위로 몸을 수그리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기초 계급 의식이라고 그랬나? 어디 확성기로 조금 더 크게 틀어서 다시 들어보지. 방 끝에 확성기 하나가 벽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국장이 그곳으로 걸어가서 스위치를 눌렀다. 모두 초록색 옷을 입어요. 부드럽지만 아주 명확한 목소리가 중간부터 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델타 아이들은 황갈색 옷을 입습니다. 아, 싫어요. 난 델타 아이들하고는 놀고 싶지 않아요. 엔실론들은 더 형편이 없죠. 그들은 너무 우매해서 글을 쓰거나 읽을 능력이 없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은 너무나 흉측한 빛깔인 검정색 옷을 입어요. 나는 내가 베타여서 정말로 기쁩니다.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목소리가 다시 계속되었다. 알파 아이들은 회색 옷을 입어요. 그들은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총명하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훨씬 열심히 일합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베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감마나 델타보다 훨씬 좋습니다. 감마들은 어리석어요. 그들은 모두 초록색 옷을 입어요. 그리고 델타 아이들은 황갈색 옷을 입습니다. 아, 싫어요. 난 델타 아이들하고는 놀고 싶지 않아요. 엡실론들은 더 형편이 없죠. 그들은 너무 우매해서 글을... 국장이 다시 스위치를 눌렀다. 목소리가 잠잠해졌다. 유령처럼 나지막한 목소리가 80개의 베개 밑에서 계속 웅얼거렸다. 그들은 잠이 깨기 전에 저 소리를 40번이나 50번 거듭해서 듣고 목요일에 다시 그리고 토요일에도 또 듣는다. 일주일에 3번 120번씩 30개월 동안 듣게 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보다 상급한 학습으로 넘어간다. 장미꽃과 전기충격, 델타의 황갈색 옷과 아위는 미나리과의 단연초입니다. 아위의 강렬한 냄새. 이런 연상 개념들은 아기가 말을 배우기 전에 서로 단단히 엮어진다. 하지만 어휘를 수반하지 않는 습성훈련은 조잡하고 괴갈적이어서 보다 세밀한 특성을 인식시키지 못하고 복합적인 행동의 궤도를 치밀하게 가르쳐주지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승이 배제된 어휘가 꼭 필요하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최면 학습이 해답이다.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도덕화, 사회화시키는 가장 훌륭한 힘이다. 학생들은 그의 말을 작은 공책에 받았었다. 높은 분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를 그대로. 또다시 국장의 스위치에 손을 댔다.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총명하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훨씬 열심히 일합니다. 나지막하고 지칠 줄 모르고 설득력이 강한 목소리가 얘기를 계속했다. 나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베타가 비록 빗물이 아무리 단단한 화강암이라도 뚫는다고는 하지만 꼭 물방울이라고 하기는 어렵겠고 그보다는 밀봉용 액체성 밀랍방울이랄까.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지면 거기에 달라붙어 표면을 덮고는 결국은 모두가 주홍빛 바위와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방울들. 그러다가 마침내 아이의 마음은 이런 암시들과 하나가 되고 암시들의 총체는 아이의 이성이 된다. 뿐만 아니라 어른의 이성도 역시 평생 동안 줄곧 이런 암시들의 지배를 받는다. 판단하고 갈망하고 결정하는 이성은 바로 이런 암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암시들은 우리들이 제시하는 암시다. 국장은 의기양양해서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국가에서 마련한 암시들이라는 뜻이다. 그는 바로 옆에 놓인 탁자를 손으로 쾅 쳤다. 그로 인하여 무슨 소리가 나서 그는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다. 오 포도여. 그는 목소리를 바꿔서 말했다. 내가 그만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했구먼.